네, 지금 보시는 장면이요. 방금 전에 이 화나연 뉴스에서 저희가 다뤘던 장면입니다. 아우, 정말 보기가 싫을 정도네요, 정말. 아, 저 노인분을 지금 중학생들이 찍으면서 치고 폭행하고 뭐 이런 모습입니다. 이 청소년들의 범죄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영상 올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이고, 어깨 치고 가고. 이래서 지금 촉법소년 얘기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 앞에서 다뤘지만 이거 뭐 정치권에선 얘기도 없고 내릴 것 같은 느낌도 안 들어요. 지금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 학생들 실제로 조사받을 때 어떻게 할지 전 모르겠으나 뭐 일각의 언론 보도를 보면 촉법소년이라는 사람들, 학생들 경찰에 조사를 하고 저 촉법인데요? 뭐 이런다는 얘기 보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촉법소년이라는 게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소년 보호처만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얘기 항상 법조계의 뜨거운 감사 중에 하나죠. 처벌이 우선이냐 교화가 우선이냐. 어린 학생들이니까 교육으로 가르칠 수 있는데 이거 형사 미성년자를 낮추거나 없애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일관됩니다. 형사 미성년자를 없애는지 낮춰야 되는 게 맞다. 네. 저 영상 보시면 저 학생들 교화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전 쉽지 않다고 봅니다. 사람이 어릴 때 학교 다니면서 실수는 할 수 있죠. 다만 본인이 저거는 무슨 일을 저지르는지 알면서 저거 영상으로 찍어서 공유를 한 것이거든요. 네. 저 학생들 정말 형사 미성년자롭게 안 돼서 초등학교나 5, 6학년이라 중학교 1, 2학년이기 때문에 아직 다 배우지 못해서 교화가 안 돼서 저게 나쁜 일일 줄을 몰라서 그랬다고 생각하시나요?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학생들과 저 학생들의 부모에는 굉장히 죄송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형사 미성을 낮추는 게 맞다. 우리나라 형사 미성년자 14년, 14살이거든요. 만 14살. 이거 1950년대 말인가 60년대 초에 결정된 거예요. 보세요. 그때 만 14살이라면요. 여자든 남자든 2차 성징이 일어나는 나이입니다. 당시에는. 당시 영양상태 기준으로 평균 수명으로 보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14세와 50년 전의 14세는 교육이나 신체의 발육 정도나 정신 상태의 어떤 성숙도가 너무 차이 나기 때문에 저는 형사미성년자는 낮추는 게 맞다. 빨리. 하루라도 빨리. 그게 잘못하는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나을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네. 뭐 말씀 중간에 이제 교화가 될지 안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의견이 의견입니다. 분분하기 때문에요. 네, 네,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좀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고 저희도 보도를 해드리면서 보면은 참 걱정되는 점이 이런 어떤 범죄의 강도가 좀 더 심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도 좀 들고요. 일각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도 나오지만 방금 변호사님도 또 분석을 해주셨지만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좀 있고요. 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얘기들도 나오지만요, 교수님. 예.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또 일각에서는 좀 다른 목소리인데 이 소년범 처벌 강화가 재범률을 낮추는 데는 그렇게 또 효과적이지는 않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세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미성년이라는 기준을 만드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어떤 판단력이 사실상 형성이 안 되는 나이라고 이제 기준을 그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오래전에 이 나이의 기준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신체적으로나 뭐나 뭐 굉장히 발달이 요즘은 많이 되잖아요. 네. 저 정도 되면 거의 성인의 범죄에 준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이런 나이를 지금의 어떤 상황으로 계속 유지시킨다는 것은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또 네. 범죄 혐의 내용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런 질이 나쁜 부분들은 어떤 형태로든 뭐 처벌을 많이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나이가 단순히 어리다는 걸로 보호 처분만 받는다면 저런 것들이 재발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계와 뭐 이 관련 단체들이 좀 연구를 해서 새로운 어떤 법을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시대에 맞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앵커로서 이게 좀 감정을 이렇게 드러내면 안 되지만 영상을 보니 굉장히 좀 공분을 살 만한 내용인 것 같긴 합니다. 또 저번 한 주 굉장히 또 여러분들 많이 이제 보시고 관심 가지셨던 뉴스가 있습니다. 이 롱패딩 버스 사건이라고 저희가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버스 운행 중에 20대 여성이 사고를 당해서 목숨을 잃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두 아실 텐데요. 그 유가족 저희가 한번 만나봤습니다.
누나의 사고 이후에도 바뀌지 않은 버스 장비 규정을 보면 화가 나면서도 답답하고 좀 속상했거든요. 저 또한 버스를 타면서 좀 아슬아슬했던 적이 많았지만 그런 사고까지 날 것이라고는 뭐 생각도 못했고 그 사고가 특히나 저희 누나일 거라고는 생각도 더욱 못했거든요. 그 기사 한 명뿐만 아니라 버스 회사 그리고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하고 우리 누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더 이상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원글에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네, 유족분의 목소리를 들었는데요. 평론가님 지금 상황이요. 저희 취재 결과 확인이 좀 되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패딩이 아니라 팔이 끼어서 이렇게 사고가 좀 생긴 거라고 하는데 좀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피해 유족들이 주장하는 바로는 옷 소매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옷 소매가 끼인 것인지 아니면 손이 걸린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 확인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하는데 문제의 핵심은 이 롱패딩이라는 옷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피해자분이 롱패딩을 입지 않았다 할지라도 충분히 저 문틈에 끼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다. 결국 피해자의 부주의 때문이 아니라 승하차 관련해서 일단 첫 번째로 버스의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요. 버스 기사가 정확하게 승객들이 내리고 타는 것을 확인하고 기다렸다가 출발을 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출발했다는 점 등이 문제입니다. 피해자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누구에겐가도 이런 문제가,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 피해 유족분들의 말을 우리가 좀 귀 기울여서 드려야 될 것 같고 네. 일단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승객들이 전부 다 좌석에 착석하고 나서 그리고 다 내리고 난 다음에 길가에 사람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버스가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규정도 그럴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배차 간격이라고 할까요? 버스를 운행하는 이 배차 간격이 너무나 좁기 때문에 이 버스 기사분들도 물론 저 사고에 제가 기사를 두둔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업무상 여러 가지 혐의로 또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보고도 나옵니다.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과 버스 운행에 대한 제도까지도 다 개선을 해야만 거듭 반복되는 이러한 이 버스 문틈 끼임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찰에서는 버스 카드가 읽히지 않자 다시 카드를 대려고 손을 뻗은 것으로 보인다.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게 이 유족의 주장이 맞다면요. 변호사님, 이 제대로 보지 않고 출발한 혹시 기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업무상 과실치사가 맞죠. 뭐 팔이 꼈는지 무슨 패딩이 꼈는지 카드를 다시 달려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승하차 과정에서 사고가 났고 저 피해 여성의 사망이기 때문에 이거는 운전자한테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경찰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리 적용을 할 거라 저는 봅니다. 네, 촉법 소년 논란하고요. 20대 여성의 버스 사망 사고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